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만남에서부터 한국 정치의 파국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에 응원 슬로건으로서 유명해진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는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 일체유심조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옹졸한 꿈을 가지면 옹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면 심리학 책이라든가 그 생물학 책을 읽어보면 인간의 삶의 그 행복이라든가 성공 성취도가 DNA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DNA의 그 발견으로 인간의 삶에 DNA에 즉 유전의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만은 인간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대처해내는 그 어떠한 DNA적인 반응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취와 또는 불행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 DNA를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서로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떠한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과 윤석열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재명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 가난함 속에서 그 어떤 성공을 꿈꾸고 있지만은 그 가난을 저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반감을 키워오면서 반란을 꿈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이니까 그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 혹은 거부가 깊이 깔려 있었겠지만은 원초적으로 어떻게든지 이재명은 반란을 꿈꾼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태도라든가 행동을 보면은 그 자체에서 이미 회의와 어떠한 부정적인 그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 말은 이재명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런 DNA적인 그런 그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여당에서조차 안티 윤석열을 반대하는 측에서 윤석열은 쿠데타를 꿈꾸고 있다는 이런 정언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의 그 속사정을 깊이 아는 좌파의 성향을 가진 임정은 검사는 유튜브에서 구체적으로 윤석열은 어느 자리에 가서나 나라를 개혁하겠다, 완전히 엎어버리겠다라는 이런 정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그들의 DNA 혹은 평소 성향대로 이재명은 법을 무시하고 정치를 앞세우면서 그 반란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반란이냐 하면은 그 정치를 앞세우면 바로 반란입니다.
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면은 바로 반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재명은 모든 법을 무시하고 국회 독재, 의회 독재로서 그 정치를 앞세우는 그런 반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은 그 법을 무시하는 이재명에 대한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반란을 진압하며 국가를 새롭게 정립시키려는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재명이와 거칠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획이 되었던 기획이 되지 않았던 이 용호 상박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생관에서의 꿈이 실현됨으로써 두 사람의 용호 상박이 시작되었다. 이런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은 순수하다고 할까? 아니면은 법치이다 보니까 그 법에 집착하는 법치주의의 민주주의에 집착함으로써 정치를 앞세운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는 허점을 보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던 윤석열을 불러낼 때는 문재인 정부 때의 범죄자들을 처벌하기를 원했으나 윤석열은 정치 보복을 법치에 벗어나는 그런 수준으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면서 교과서적인 권력을 운용하면서 법치로서도 충분히 그들을 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념을 보였습니다. 본래 법치와 원칙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인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이 벌을 피하기 위한 카텔을 형성하면서 윤석열에게 저항하였고, 이제는 윤석열이라는 그 후환을 없애버리려고, 쉽게 말하면 윤석열에게 집단 폭행 혹은 이짐에 또는 속된 말로 다구리를 놓는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온갖 음흉한 놈들이 국민의힘 당 내부에 있는 약점 잡힌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범죄자들이 카르텔을 이루면서 배신과 배신을 하면서 윤석열이를 이짐에 혹은 다구리를 놓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주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정치 입문 1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신데렐라, 즉 하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검찰에서 구수만에 사법고시를 붙어서 자기 동기들과 빠른 사람은 10년, 11년 차이가 나고 10년 정도, 9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늦은 후배들과 어울리는 검사가 간신히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최고 꼴등이잖아요. 이 꼴찌가 어떻게 단순간에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1년 만에 국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횡재이고 가문의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토전비결상으로 기인을 만나서 벼락출세한 것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어떤 주술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주변적인 상황 때문에 윤석열은 어떠한 주술적인,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라든가 혹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령 사상에 심취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정도로 소홀히 됐다. 모든 일을 잘 될 거야.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자신도 북두심령명군이 생각할 때도 나에게도 윤석열 같은 행운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윤석열의 운명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훌륭하다는 김대중은 사형 선고만 몇 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 광주에서 드러난 사상자만이라도 저는 정확한 기억은 모릅니다만은 한 300여 명.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추측에는 한 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그 부상자가 한 3,000명 정도 되지 않았어요? 난 당시에 그 살아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풀려진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만은 현재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집계된 숫자가 한 2, 300명 그리고 그 부상자가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후에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주변에 김대중 주변을 따라다닌 사람 중에 패가망신을 한다든가 감옥을 살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김영삼이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누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리잖아요. 패가망신한다고. 그럴 정도인데 윤석열은 그냥 정치 입문 1년 만에 최고 자리에 올랐으니 그 신격화 혹은 그 어떤 하늘이 준 사람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윤석열의 어떠한 사고에는 논리적이라든가 이성적인 어떠한 사고보다는 그 어떤 자기에 대한 신격화 혹은 행운 또는 하늘이 선택해서 잘 될 거라는 이런 소홀한 생각이 있었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로또의 저주가 바로 오늘 벌어진 탄핵 심판이며 이재명과 범죄 집단의 저항을 불러왔을 거다. 즉 윤석열의 소홀함이 그 범죄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틈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벼락 출세로서 그 무속적으로 혹은 사주팔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 윤석열의 벼락 출세에 대한 그 허점을 파고들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오늘 윤석열의 어려움을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단 서두에 결말을 내면은 첫째는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 다르고 꿈꾼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두 대립은 너무나 첨예한 투쟁이 시작됐다. 죽기 살기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재명을 법치에 의해서 부정부패자로서 심판을 하려고 하고 이재명은 그것을 꿈꾸며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그들의 어릴 적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시키면서 이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법치를 주장하는 윤석열은 이재명이를 재판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로서 이 감옥을 살리겠다, 죽이겠다는 것이고 이재명은 정치, 즉 탄핵 소추를 통해서 윤석열을 죽이겠다 하는 두 사람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조심하면서 대선 승리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서 이 사회를 평정을 시켜야 됐는데, 한국의 정치 문화를 적용해서 정치 보복이라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부렸어야 하는데 이런데 소홀히 했다. 그 속에는 윤석열 정부의 로또 당첨과 같은 이런 벼락 출세, 이런 것이 작용함으로써 그 이재명에게 허점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므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그 어떠한 전개 과정까지의 요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용호 상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훑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변이라 할까, 반란 사건을 지금 내란이나 반란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이나 반란에 대한 역사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현대사에 드러난 반란도 많습니다. 여순, 4.3 사건, 제주도의 4.3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재명의 반란은 조선시대 이괄의 난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괄이라는 사람이 인조 반정에 참여를 했는데 그 어떤 공신들의 그 공과를 나누어서 벼슬을 주는데, 이괄이라는 사람은 최고 공을 많이 세웠다는 자신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이나 국무총리 정도를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경남도지사나 전라남도 도지사 정도를 주고 말았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괄과 이재명의 반란이 유사한 것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재명을 반란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강의에 대비를 주기 위해서 이재명은 반란을 꿈꿨다고 하니까 반란군으로 조금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물론 나도 우파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번 강의만큼은 그렇게 해석해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이도 지금 야당의 그 대표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괄도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전남도지사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반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국민이나 혹은 그때 그 시절 왕이 설마 이 사람이 반란을 꿈꾸고 있었을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 자기의 최측근 중앙정보부장한테 저격을 당한 것처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엄밀히 준비해서 급습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모르고, 아,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이래서 국민들도 동조를 해가지고 일시에 기습을 함으로 중앙정부가 허물어지고 왕이 도망을 가는 이런 형국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그 반란군이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광주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순도 그랬어요. 4.3 사건도 그랬습니다. 그 모든 중국의 반란이든지 한국의 반란도 그 대부분 반란군이 초기에는 기선을 제압해서 전국을 장악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수세에 몰려 있는 것은 지난 반란 사건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도 설마 내부에서까지 반란을 할까, 배신을 할까, 이런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방심하고 있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 경호처 내부에서까지 오늘 유튜브를 보면은 그 수방사라든가 202 경찰 경비단이 모두 배신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은 이 경호처 내부에서도 지금 그 내부적인 배신이 있고 당대표인 한동훈이 배신을 해서 탄핵시켜야 된다고 깃발을 흔들고 있으면서 윤석열이가 지금 평택 미군 부대 안으로 도망을 갔다느니 온갖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그 역사에 반란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지금 반란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에 대비해서 대치기를 하기 위한 내란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대비하고 있다가 그 윤석열이 하늘이 내려준 내인데 무슨 일이든지 그 주변 군 관계자들이 준비가 미숙하다 해도 밀어붙여. 예를 들면은 나는 하늘이 준 기회야. 하늘에서 만든 사람이야. 나는 죽지 않아. 이런 북두시민혁명군의 추측입니다. 이런 그 무속적인 추술적인 자기 암시에 빠져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었고 그 반란군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게임 논리라든가 혹은 그 어떠한 여러 가지의 전략 전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그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로 총동원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매뉴얼이라든가 프로그램과 똑같이 일치단결하여 국회에 모여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하고 내란을 선포하면서 탄핵 소추를 그 쉽게 말하면 매뉴얼처럼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탄핵 소추를 실천해 나갔다. 이행해 나갔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습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내란이라고 몰아붙임으로써 윤석열은 탄핵 소추를 당하고 옛날로 치면 왕이 저 공주로 홍경래 난처럼 저 공주로 도망을 가는 이런 형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미래를 오늘의 정치의 미래를 묻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역사적인 그 과거의 반란 사태를 더듬어 볼 때 석 달 내에서 6개월은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보고 있습니다. 올 4월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그러나 북두시민혁명군이 자유우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란도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19번 실패했어요. 그 중에 가장 그 뼈아픈 그 하나의 반란이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에 의해서 실패했습니다. 전국을 장악했지만은 그리고 그 주동자들이 그 약 한 50만 명 정도를 숙청시켰어요. 그렇지만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러시아 혁명 정도, 이런 정도가 있고, 물론 작은 나라에서 반란이 성공한 것도 있겠지만은 쿠데타로서 성공한 것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한국의 박정희도 성공을 했고 전두환이도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나 앞에서 말했다시피 북두시민혁명군도 공산좌파는 결국 망하고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북두시민혁명군이 나는 자유우파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만 떠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큰 개인적인 용무가 없다고 하면은 윤석열 지키기 하는 그런 집회에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도 자주는 못 가지만은 내 개인적 용무가 겹쳐서 용무가 없는 날에는 광화문 집회에 꼭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굉장한 위기래서 1월 2일 날 2시에 여기서 출발하면 한 3시간 걸려요. 그 아침 9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오후 한 2시쯤에 도착을 해서 그 2일날 밤을 새고 3일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뭡니까 노루목이라 그럽니까 그 출입 입구에 중요한 그 점에 한 200명이 모여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 그 민노총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거기 사람들하고 민심이 어떤가 우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거 언론들의 어떤 가짜와 이런 가짜 뉴스와 거짓 그냥 현장에 있었는데 그 보도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조금 거짓말로 생각하는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모이는데 MBC 같은 데는 저 끝에 한 구석에 있는 화장실 뒤에서 화장실 갖다 놓은 사람의 거기에다가 그 카메라를 대놓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 밑에는 또 작은 화면을 그 배치를 해가지고 사람 좀 많아 보이는 그것조차도 가려버리고 사람이 전혀 없는 듯이 그렇게 그 보도를 하는데 그 좌파 민노총 인원의 약 한 5배는 더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는 뭐 컵라면을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자유우파 시민들은 밤새도록 지역에 그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택배를 와가지고 주인 없는 택배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 불러가지고 접수를 했다는 걸로 하고 당신은 사인 안 해줘도 되니까 사진만 찍고 가면 된다고 우리 보고 불러서 내리고 하면은 그 사진만 찍고 통닭, 피자, 컵라면, 핫백 그게 바리채입니다. 바리채요. 빵, 김밥 요즘은 그 택배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시간으로 밤새도록 옵니다. 얼마나 국민의 지지가 많은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법이라는 그런 그 요즘 이슈가 되는 정법입니까 뭡니까? 천공 참.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3개월만 지나면은 윤석열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윤석열이가 살아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탄핵이 지난 뒤에 어떤 뉴스에 나왔는데 아유 내가 2일날을 가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반란군 그 어떠한 역사적인 추적 궤적처럼 이재명이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 정말로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그거를 이번 이 위기에서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까지 그 체포영장의 기한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지금 한남동 관제 앞에 한번 가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MBC를 보고 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그 좌파들의 민노총하고 할당대가 온 사람이 아니에요. 동별로 할당대가 온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나도 물론 혼자서 온 것 같지만은 전부 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그게 2일날에는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인원을 셀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군에 있을 적에 대대 근무했는데 한 300명이 대대 인원이 한 400 몇십 명인데 연병장에 집합을 지키면 그것도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놈도 있고 뺀질이도 있고 그 뭡니까 휴가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400 몇십 명인데 한 300 몇십 명 모여요. 그 인원으로 추론을 해보면 연병장 크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추론해보면은 지금 현재 공산 좌파의 집회는 그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여의도 집회 말고는 10,000명도 넘지를 못해요. 3,000명이라 하면 그 연병장에 모인 사람이 10개가 있어야 3,000명이에요. 그 3,000명이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3,000명이 모이면 용산에 모이면
그 삼각지 그 넓은 데가 꽉 차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시내에 군인 일개 사단만 풀어버리면은 이 국민들 꼼짝 못합니다. 사단이 12,000명 되는데 10,000명만 풀어버리면은 서울 시내 꼼짝 못해요. 10,000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인데.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한 3만 명이 모였겠더라.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연병장 100개 인원이 모인 거예요. 내가 그 대규모 그 숫자를 세지는 못하는데 내가 대규모 그 척전치를 군 경험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참모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 숫자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만 명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3일날 이제 공수처가 철수했대서 나도 하루 날밤을 샜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3시쯤 들어오는데 한 10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때 민노총이 온다니까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천공이라는 놈이 나는 그 종교가 없고 특히 사주팔자를 평생 동안 봐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끼리 재미로 본 거 말고는 그 일체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것도 또 좀 들을 말이 있구나 뭐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겹치면서 그 천공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여사의 그런 신뢰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 우연히 겹치니까 야 정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우파는 정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반란을 일으킨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놓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이런 현상은 북두시민혁명군이 평소에 주장하고 예상해왔던 물급 반전에 지금 결과를 드러내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공산 좌파들, 쉽게 말하면 국가 반란 세력들, 그 박정희 체제라든가 전두환 체제에 대해서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투쟁을 해왔던 반란 세력, 공산 좌파들이 그 승리함으로써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87 체제가 막바지에 이른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평소에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재명의 반란으로 이 87 체제는 끝이 날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번 반국가 세력들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평소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해왔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의 르네상스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런 예감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역사를 할까? 시대의 정신은 다수라든가 혹은 힘을 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도히 흘러가면서 그 시대에 적절한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선택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역사에 맞게 그 87 체제의 파국을 반란을 꿈꿨던 이재명과 법치로서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간의 용호 상박으로 대단원을 내리는 이런 스토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북두시민혁명군의 강의에 좀 편파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그런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이것은 하나의 소설 같은 스토리를 제가 한번 꾸며본 것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역사의 흐름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국 결론은 북두시민혁명군의 예상이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만 혹 맞을 수도 있다. 그 근거를 역사에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의 강의에 반론이 있다면 그 내용을 쓸데없는 댓글 달지 마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면 서로 토론을 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오늘의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